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어제 센타클라리타 소거스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의 용의자가 5명의 학생들과 자신에게 총을 쏘기까지는 불과 16초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용의자는 하루 전날 자신의 SNS에 내일 학교에서 즐거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는데요. 평소에는 조용한 학생이었다고 주위 친구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박시몬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있었던 고등학교 총격 사건 용의자 나다니엘 버로우. 버로우가 첫 발을 쏘고 마지막 남은 한 발을 자신의 머리에 겨눠 쏠 때까지 걸린 시간은 단 16초. From the time that he withdrew the handgun from his backpack to the time that he was on the ground with a gunshot wound to his head was about 16 seconds. 나다니엘 버로우는 일본인 어머니와 미국인 아버지를 둔 혼혈로 알려졌습니다. 이웃 주민은 버로우가 평소 조용하고 친절한 성격이었다고 전했으며 가라데를 배우고 보이스카우트 활동을 하는 등 성실한 아이였다고 말했습니다. 또 육상부 활동도 하며 학교 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학생으로도 기억했습니다. 아직까지 공범이 있는지의 여부는 밝혀지지 않고 있으며 버로우는 범행 전날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내일 학교에서 즐거운 시간이 있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남겼다가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오늘 총격 사건이 일어난 소거스 고등학교에는 아직도 어제의 긴장감이 남아있는 분위기입니다. 3, 3호 모인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서로를 위로하며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습니다. Like he had like a girlfriend on the swim team. Like it's all so weird to for it to happen. And I don't know. We're all wondering what was the motive, you know? Because he wasn't like we don't think he was bullied or anything. 소거스 고등학교를 제외한 인근 모든 학교들은 휴교령이 풀렸으며 한인 학생들의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 지난 2015년 LA 총영사관이 가수 유승준 씨의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옳지 못하다. 어제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다시 한번 유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무부의 입국 금지 조치만 따르고 공간의 재량권을 행사하지 못했다는 것이 이유인데요. 외교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재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남은 재판 과정과 LA 총영사관 측의 입장, 그리고 향후 전망까지 이유수 기자와 함께 짚어봅니다. 자, 이유수 기자. 이제 LA 시간으로 어제 밤이었죠.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가 유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 직후에 이제 외교부가 즉각 신속하게 입장을 표명했죠. 네, 그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유승준 씨의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유 씨 측의 손을 들어주자 외교부는 이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파기환송심 직후 대법원의 재상고에 최종 판결을 구할 것이며 향후 법무부와 병무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통해 공동 대응에 나설 것을 발표했습니다. 예, 지금까지의 이제 재판 결과를 놓고 보면 1심과 2심에서는 유 씨의 비자 발급 거부가 정당하다 이렇게 판결을 했고, 그 다음에 대법원이 정당하지 못하다라고 하면서 파기환송심으로 돌려보낸 이후에 환송심에서도 다시 한번 대법원의 해석의 재판 결과를 내놓은 것이죠. 이렇게 이제 정확하게 두 번의 재판 결과가 판이하게 갈렸는데 이제 제3고심이 한 번 남아 있는 거죠. 이 상황에서 만약에 제3고심에서도 유 씨의 손을 들어준다. 그렇게 되면 LA 총영사관은 유 씨의 비자 발급을 다시 심사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미 외교부의 재상고가 이루어질 것이 예고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시점은 당장이라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 심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유 씨 본인이 비자 재신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앞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LA 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어떤 재량권을 제대로 행사한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과거에 이제 국민들의 공분을 산 혐의로 이제 유승준 씨가 입국 금지 결정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결정만을 놓고 이제 LA 총영사관이 정당하게 비자 발급을 검토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것인데, 만약에 최종 판결도 이렇게 계속 유지가 된다면 그때는 상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최종 판결 여부에 따라 LA 총영사관은 재외동포 비자 심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LA 총영사관 측은 저희가 LA 총영사관 측에 대한 질의를 했는데요. 네. 현재까지 밝힐 수 있는 내용은 아무것도 없다. 사실 외교부 본부에서 아직까지 어떠한 지침이 내려오지도 않았고, 이제 저희가 뭐 이름을 다 밝힐 수는 없겠지만 이쪽 그 국적법
사업을 관련한 영사와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사실 공식 입장을 밝힐 만한 시기가 아니라는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뭐 사안이 워낙 민감하고 또 유 씨가 소송을 제기한 곳이 바로 이곳 LA 총영사관이기 때문에 뭐 공관 측 입장에서도 굉장히 말을 아끼는 느낌, 뭐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네. 자, 과거 입국 금지 사례를 감안하지 않고 순수하게 재외동포 비자 심사를 해야 한다. 이런 판결이 나오게 되고 그렇게 돼서 유 씨가 다시 재신청을 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은 승인 가능성 이게 제일 궁금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기존처럼 대한민국 국익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자로 분류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외동포 비자 신청이 들어간다고 할 경우에 일반인과 동일한 기준에서 심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하지만 유 씨가 원하고 있는 재외동포 비자, 즉 F4 그 비자라고 하는데요. 대한민국 비자 중에 가장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비자이기 때문에 네. 뭐 사실 일반 신청자 역시 까다로운 심사 과정을 거친다고 합니다. 네. 따 때문에 그 유 씨가 아닌 누구일지라도 까다로운 비자이기 때문에 유 씨가 재신청을 하더라도 비자의 최종 승인 여부는 뭐 가늠할 수는 없습니다. 네. 이번 판결에서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해서 이제 유 씨에게 그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 씨의 손을 들어준 것인데요. 쉽게 말해서 유 씨의 비자 신청과 심사 과정이 적법한 절차와 검증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과거 법무부 입국 금지 기록에 따라 심사 과정이 없이 일방적으로 그냥 거부된 행정적 절차상의 오류가 있었다는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네. 따라서 향후 LA 총영사관이 재량권 행사의 심사를 진행한 뒤에도 유 씨의 비자가 거부된다면 법원도 더 이상 유 씨의 손을 들어주기는 어렵습니다. 네. 절차를 지키고 정당한 절차를 넘어갔을 때 뭐 다시 한번 또 유 씨가 거부가 된다고 해도 힘을 실어줄 수 없다는 얘기죠. 또 LA 총영사관 역시 과거 법무부의 기록만 문제 삼아 기존의 사례처럼 유 씨의 비자 승인을 거부하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지금까지는 일단 외교부가 보고 있는 사안이지만 법무부와 이제 병무청의 입장까지도 같이 들어보고 이제 재신청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뭐 비자 승인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겠네요. 자, 일단 한국 입국이 금지된 지가 유승준 씨가 17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그 사이에 이제 유 씨가 이제 40대가 됐죠. 병역 의무 연령을 넘긴 시점인데 이 시점에서 외교부 그리고 총영사관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이게 가장 궁금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유수 기자 수고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LA시의 가장 심각한 고민이 돼버린 노숙자 문제. 시의회가 문제 해결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고 나섰습니다. 노숙자 대응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노숙자 주거 공간을 빠르게 확보하기 위해 관련 규제도 과감히 폐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경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인 데이빗 뉴 LA시 의원이 발의한 노숙자 문제 신속 처리안, LA시 노숙자 문제에 대해 시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빠른 해결을 위해 노숙자 대응 전담 부서를 설치해 모든 노숙자 관련 프로젝트에 신속 처리를 맡기는 방안이 핵심입니다. 발의안은 또 에릭 가세티 시장에게 노숙자 주거시설 개발과 관련한 권한과 재량을 대폭 부여하고 있습니다. 해당 개발 사업 등의 유권자 승인이 필요할 경우 빠르게 투표에 회부할 수 있도록 관련 보고서를 마련하는 내용도 발의안에 담겼습니다. LA시에서 하나의 개발 사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절차와 단계가 있습니다. 주민의회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승인도 받아야 하고 건물의 용도에 맞는 토지 조사와 환경 평가, 필요할 경우 조닝 변경 등의 절차도 거쳐야 합니다. 최소 1년, 길게는 3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해당 발의안이 시의회에서 승인될 경우 이 같은 복잡한 절차를 최단 시간으로 단축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게 류 시의원 측의 설명입니다. 류 시의원 측은 이번 발의안과 함께 50% 이상의 노숙자 주거 공간 또는 100% 저소득층 주거 공간 확보를 위한 개발 사업에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환경 평가 작업을 면제해 주도록 하는 결의안도 함께 발의했습니다. 앞서 LA 타임즈의 설문조사에서 LA 주민 95%가 넘쳐나는 6만 명에 달하는 길거리 노숙자를 가장 심각한 지역사회 문제로 꼽고 있습니다. 가세티 시장의 현 시의회의 최대 난제가 돼버린 상황에서 이번 신속 처리안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UC 계열이 내년 등록금을 인상하지 않고 신입생을 더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LA타임스에 따르면 UC 평의회는 어제 등록금 인상 없이 1,400명 이상의 대학생 입학을 추가하는 안을 담은 2020-2021년 예산안을 승인했습니다. UC 계열은 또 대학원생도 지금보다 1,000명 입학을 추가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평의회는 또 다양한 민족별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간극을 줄이고 졸업률을 높이기 위한 학업 지원, 그리고 정신건강 서비스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그 밖에 주정부의 서류 미비자와 위탁가정 학생들을 위한 4,300만 달러의 추가 예산 지원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뉴저지 엣지워터의 학교와 저소득층 유닛 240세대를 포함한 총 1,200세대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섭니다. 자세한 소식 제휴사 뉴욕 KBTV 박정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엣지워터 타운 정부와 615 리버로드 토지 소유주는 해당 부지에 학교, 아파트 단지, 공원, 페리 선착장을 짓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동안 토지 소유주와 타운 정부 간에는 의견이 맞지 않았습니다. 소유지 측은 18.7에이커 규모의 부지에 1,873세대와 6만 스퀘어피트의 쇼핑몰로 이뤄진 고급 주상복합단지 건설 계획을 세웠습니다. 반면 타운 정부는 이를 반대하고 정부가 토지를 매입해 청사를 짓겠다고 나섰습니다. 토지 소유주는 타운 정부가 지역사회의 대형 개발업자와 유착해 개발 계획을 망치려 한다며 타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이 소송으로 엣지워터 타운 정부는 지난해에만 40만 달러를 소송 비용으로 써 주민들의 비난을 샀습니다. 그 후 지난 12일 토지 소유주와 타운 정부는 아파트 규모를 축소하고 저소득층 유닛과 새 학교를 짓는 조건으로 합의했습니다. 북부 뉴저지의 대표적 한인 밀집 지역으로 꼽히는 엣지워터는 최근 대규모 개발로 학교 등록생이 56% 증가하는 등 인구 유입이 크게 늘어 과밀학급 문제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In Edgewater, I'm an Edgewater resident, and I'm concerned about the new development because this River Road is so crowded now, and you add more people. There's only one way in and one way out of Edgewater. 교통 문제는 아파트 대규모 단지가 들어서기 전에 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 긍정적인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가가 많이 발전하고 그렇게 되다 보면 또 이제 트래픽은 물론 늘어나지만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활성화되고 또 이 지역은 특별히 맨하탄과 거리가 가까워서 많은 인구 유입이 되는 지역이고 또 경제적으로 굉장히 활성화될 그런 예상이 있습니다. 엣지워터에 학교와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게 되면서 이것이 지역사회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의 목소리가 큽니다. KBTV 뉴스 박정우입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오는 11월 17일 순국 선열의 날을 맞아 하루 전인 내일 16일 토요일 오전 11시 대한인국민의 기념관에서 순국 선열들을 위한 기념식이 개최됩니다. 나라 사랑의 마음과 희생 정신을 기리는 추모식도 마련됐습니다. 오늘 파세드나에 위치한 한 초등학교에서 올해 9살 된 남학생이 비비건을 발사해 학생 3명이 부상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운동장에 있던 학생 3명이 경상 피해를 입었습니다. 학교 측은 비비건을 발사한 학생이 징계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카데미상 수상 경력에 흑인 여성 배우 겸 코미디언인 모니크가 출연료 문제로 인종, 성차별을 당했다며 넷플릭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모니크는 자신의 출연료가 50만 달러로 흑인 남성, 백인 여성 진행자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넷플릭스는 여성과 소수자에 대해 낮은 임금 지불을 용인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민자들에게 가장 우호적이고 보호해주는 최상의 도시로 시카고가 선정됐습니다. 2위는 출라비스타, 3위는 저지시티 등으로 뉴욕은 6위를 차지했고 LA는 10위에 올랐습니다. USA 투데이는 서류 미비자를 포함해 언어 사용, 일자리, 경제 사정까지 50개의 요소들을 평가한 결과라고 보도했습니다. 10월 소매 판매가 전달 대비 0.3% 늘어났습니다. 전년 대비로는 3.1% 높아졌습니다. 특히 자동차와 주유소 판매가 증가했습니다. 연말 쇼핑 대목을 앞두고 미 소비가 여전히 견고하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가정용품이나 전자제품, 의류, 식당 비용 등 일상생활비에서의 소비는 감소세를 보여 연말 쇼핑 대목에 대한 기대감에 우려를 남겼습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는 시청자들의 의견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